역사는 그를 미친 왕자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역사에게 침묵당한 한 이름, 사도세자 이선에서 시작됩니다. 1762년 여름, 창덕궁 뜰 한가운데 나무로 된 뒤주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조선의 왕세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28배 나이, 한나라의 미래였던 남자가 말입니다. 8날 동안 그는 그 좁은 어둠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누구도 뒤주를 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명령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영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사도세자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한 왕자가 아버지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는 미쳤던 걸까요? 조선 중기, 왕권은 강했지만 궁궐안은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펼치며 당파 싸움을 줄이려 했지만 그 자신도 늘 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서자 출신 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궁녀였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형인 경종이 의문사했고 그 의혹은 평생 영조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흠없는 왕, 의심받지 않는 통치자, 역사에 기록될 성군.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고 아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도세자는 그 기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조가 48배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세자는 영조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할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라면서 아버지와 달라졌습니다. 사도세자는 예민했습니다. 감정이 풍부했고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무예를 좋아했고 책보다는 밖을 좋아했습니다. 백성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고 격식보다는 마음을 중시했습니다. 영조가 보기에 그것은 왕자답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조는 엄격했습니다. 세자가 글을 읽으면 더 깊이 읽으라 했고 예를 갖추면 더 완벽하게 하라 했습니다. 칭찬은 없었습니다. 질책만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늘 부족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자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대리청정을 하는 것이, 심지어 숨쉬는 것조차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는 그를 광기에 사로잡혔다고 썼습니다. 궁녀들을 죽였다고, 옷에 집착했다고, 밤마다 궁을 빠져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세자 본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제거하고 싶었던 누군가였을까요? 사도세자는 달랐습니다. 예법보다 감정을 먼저 느꼈고 권력보다 인간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고 군사훈련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무예가 뛰어났고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그런 왕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왕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격식에 맞게, 의심받지 않게. 대리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조는 나이가 들면서 정사를 세자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세자가 정사를 처리하면 영조는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세자가 결정을 내리면 신하들은 영조의 눈치를 봤습니다. 세자는 권한은 있었지만 권위는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자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노로는 그를 믿지 않았고 소로는 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영조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들을 의심했습니다. 세자는 어느 편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도 신하들의 왕도 백성의 희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뒤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이상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궁을 나간다. 사람을 죽인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누가 퍼뜨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문이 궁 안팎으로 빠르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따졌습니다. 세자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실패작이다.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세자에게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 그의 아내는 남편을 지키려 했습니다. 어린 아들 정조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일부 신하들도 세자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영조의 분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했습니다. 소문은 커졌고 기록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광기, 폭력, 불안정. 그 모든 단어는 사도세자의 입이 아닌 타인의 붓으로 쓰였습니다. 세자는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만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뒤주가 준비되었습니다. 1762년 윤호월 영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폐위하고 서인으로 격하했습니다. 그리고 뒤주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신하들은 말렸습니다. 해경궁은 울며 애원했습니다. 어린 정조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는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8배 젊은 남자가 좁은 나무 상자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공기도, 희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날이 흘렀습니다. 그 8날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자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자신을 탓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살고 싶다고, 나가고 싶다고 외쳤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의 목소리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8째 날, 뒤주가 열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28배 나이로 한 왕자가 아버지의 명으로 죽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침묵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느냐고, 정말 그가 미쳤느냐고, 정말 죽어야 했느냐고. 영조는 침묵했고 신하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해경궁은 기록을 남겼지만 그것도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역사는 그저 세자가 뒤주에서 죽었다고만 적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도세자는 미쳤던 걸까요? 아니면 시대가, 아버지가, 궁궐이 그를 미치게 만든 걸까요? 기록을 다시 읽어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광기라 적힌 행동들이 정말 광기였을까요? 아니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 속에서 나온 반응이었을까요? 현대 심리학은 말합니다. 지속적인 학대와 압박은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끝없는 질책과 의심 속에서는 무너진다고. 사도세자는 어린 시절부터 완벽을 요구받았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감정은 억압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기록의 문제입니다. 사도세자를 미쳤다고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중립적인 관찰자였을까요? 아니면 세자를 제거하고 싶었던 정치 세력이었을까요? 노로는 세자를 싫어했습니다. 영조도 아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쓴 기록을 우리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해경궁 홍씨가 남긴 한중록을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그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기록에서 사도세자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억압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결코 받을 수 없었던 비극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조는 왜 아들을 죽였을까요? 정말로 아들이 미쳤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영조는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정통성이 흔들릴까봐, 아들이 자신과 다른 길을 갈까봐, 자신의 통제를 벗어날까봐, 그 두려움이 아들을 뒤주에 가둔 것은 아니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사도세자는 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지워졌습니다. 그의 변명도, 그의 슬픔도, 그의 진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타인이 쓴 기록뿐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이해보다 판단을 먼저 합니다. 영조는 아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판단했습니다. 부적격, 실패, 위험. 그렇게 낙인 찍고 제거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한 인간의 내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침묵은 때로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사도세자는 죽기 전에도 이미 침묵당했습니다.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고 그의 감정은 무시되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그는 침묵당했습니다. 역사는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그를 2번 죽였습니다. 셋째, 기록은 진실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역사는 누군가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쓰고 무엇을 지울지, 누구를 영웅으로 만들고 누구를 악당으로 만들지, 그것은 모두 선택입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그 선택의 희생자입니다. 넷째, 가족 간의 사랑도 권력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조는 아버지였지만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정체성이 충돌했을 때 왕이 이겼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들이었지만 왕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정체성 사이에서 그는 부서졌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조는 손자 정조를 새손으로 삼았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왕이 되어야 했고, 아버지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정조의 삶 전체가 그 뒤주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후 아버지를 복권하려 했습니다.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고 묘를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복권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가 너무 컸고 할아버지 영조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조 역시 그 비극의 연장선 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세자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미친 왕자로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로 기억해야 할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압박 속에서 무너졌고 그 무너짐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무너뜨린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세계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영화가 제작되고 소설이 쓰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200년도 더 지난 이 비극에 여전히 마음이 아플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 인정받지 못하는 슬픔, 목소리를 빼앗기는 고통. 그것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뒤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뒤주 안에서 우리는 사도세자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는 노력, 기록을 읽을 때 그 이면을 보려는 시도, 침묵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 그것이 우리가 이 비극에서 가져가야 할 교훈일 것입니다. 만약 그날 영조가 아들의 말을 한 번만 더 들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만약 신하들이 세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만약 궁궐이 조금 덜 엄격했다면, 만약 사도세자가 조금 더 강했다면,
수많은 만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만약은 없습니다. 뒤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실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억압의 상징, 침묵의 상징, 이해받지 못한 고통의 상징으로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뒤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항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록은 항상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당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사도세자는 목소리를 잃었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 너머를 보고 침묵 속에서 외침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평생 짊어지고 산 아들 정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으려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아픔을 견뎌야 했는지. 정조의 이야기는 사도세자 이야기의 또 다른 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남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의 침묵을 외면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뒤주를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들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